정보 처리 모형. 그래서 어떻게 써먹을까요? 어, 쉽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쉽지 않고 미리 경고하는데 이 영상은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좀 너무 많이 머릿속이 복잡하고 여러분의 작업 기억 용량을 넘어선 것 같다라고 하면은 휴식을 취하고 하루나 이틀 있다가 이 영상을 보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일단 나는 여러분이 쉬었다 가정하고 이 정보 처리 모형을 그렇다면은 교실 상황에 어떻게, 교실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최신 정보 처리 모형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인간이 이렇게 학습해 나가는구나. 아, 나의 학생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을 하겠구나라는 가정을 하고 각 단계에서 즉 각 정보 처리 단계에서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까? 이 정보의 이 처리 과정에서 나는 무엇을 유의해야 할까?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위주로 생각하면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먼저 주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요. 애초에 학습이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다양한 자극들이 막 애들을 둘러싸고 있죠. 심지어 우리 초등학교 교실은요, 애들도 여러 명 있고요. 옆에는 운동장이 보이고요. 복도에는 애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요. 화장실도 가고 싶고요. 뭐 밖에서는 막 체육하는 소리도 엄청나게 많은 감각 기억들 안에서 초딩들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여러분은 명심해야 돼요. 수업을 준비한 여러분 입장에서야 지금 모든 게 다 꺼져 있고 모든 음소거 모드고 여러분의 수업, 여러분의 이 머릿속에 있는 오늘 진도만 있겠지만 애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 자, 그랬을 때 시작은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어렵다고 내가 느꼈냐 하면은 나도 원래 몰랐거든.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왜냐면은 대학에서는 여러분은 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은 촥 집중하잖아. 다 촥 조용히 해지고 그러잖아. 근데 초딩들은 안 그런데 내가 그걸 몰랐어, 나도. 그랬는데 딱 갔어요. 실습 참관을 갔는데 이제 교생 선생님이 이제 실습을 해야 되잖아. 이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교생 선생님은 머릿속에 지금 빼야 되는 진도로 머릿속이 가득해. 안 보여. 안 보이고 안 들려. 그런 상태인데 이제 수업 종이 울리고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이러고서 종이 딱 끝났어. 그러고는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애들은 여전히 쉬는 시간 모드에 교생 선생님이 수업한다는 생각에 흥분됐고 뒤에 막 이상한 또 아줌마 와 있고 막 신기하고 그래가지고 막 산만해 겁나 산만해 야 뭐야 선생님 막 이런 거 막 물어보고. 그런데 앞에 있는 교생 선생님은 그런 거 보이지도 않고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을 시작할게요.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하면서 막 혼자 막 학습 목표를 적고 막 수업을 갑자기 진도를 쫙 빼. 애들 막 산만하고 난리도 아닌데. 이게 뭐냐? 주의가 집중되지 않았는데 수업을 시작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주의 집중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신호를 쓰고요. 뭐 종을 3번 치든 아니면은 뭐 2학년 1반 뭐 이런 거 할 수 있게끔 무언가 아이들과 규칙을 정하든 해서 일단은 주의를 집중시켜야 돼요. 그 주의를 집중시키는 데 있어서는 질문을 던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고요. 아이들의 일상생활 속과의 연관성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 그리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디테일한 것들은 내가 뒤에서 이 인지주의 수업을 설명을 하면 이 인지주의 수업에 적용해서 더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를 집중시켰어 애들한테 어떻게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들이 주의를 집중했어. 자,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들이 고려해야 되는 것, 여러분이 고려해야 되는 거는 작업 기억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학생들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개수는 매우 제한적이고 시간도 짧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40분 수업 짠다고 해도 이거를 여러분 생각, 여러분 기준에서의 40분을 꽉 채운 수업을 하면은 망해요. 그러면 나중에 막 반도 못해서 막 끝나. 성급히 끝내야 돼. 여러분 오늘 뭐 배웠죠? 이러면서 막 마무리. 그러지 말고 얘네들의 이 제한된 작업 기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념들이 바로 인지부화 이론과 결집.
이렇게 작업 기억을 잘 효과적으로 또 활용하는 것까지 선생님이 도와줬다면은 이제 이거를 영속적인 기억 체계인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과정 또한도 선생님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그 과정의 대표적인 예시가 정교화 조직. 잘 정교화 조직화까지 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겨줬어.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장기 기억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의 학습과 인코딩, 부호화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너무 잘 됐어요. 문제는 빼는 법을 잃었어. 빼는 법을 몰라. 혹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정보가 처박혀 있는지 알 수가 없어. 활성화 연습을 시켜줘야 돼요. 그때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출 연습입니다. 그리고 분산학습과 교차학습, 가르치기 등등의 방법을 활용해서 초등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디테일한 예시들에 대해서 이 수업,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인지주의 수업을 적용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초등학교 수업에서 한차시 수업에서 어떤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 좀 감이 올 것 같아요. 일단 나는 여러분의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음악을 껐죠. 이거는 우리 고전적 조건화 시간에 내가 어떤 음악을 트는 이유는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많이 잘못 응답했던 것 중에 하나죠. 음악을 끄면 이제 수업이 시작된다는 거고 집중하라는 의미다라고 해석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나는 음악을 끔으로써 이제 수업이 시작될 거고 집중을 해다오라는 것으로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요. 뿐만 아니라 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적 매체를 활용을 합니다. 즉, 글자뿐만이 아니라 도식, 그리고 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인데, 이때의 핵심은 동영상은 사용하지 않는다. 최대한. 많은 교생 선생님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영상이 학습 효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동영상은요, 우리 어른들도 웬간해서는 그 내용보다는 부수적인 것들에 주의가 산만해지기 쉬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오늘 수업 내용에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서 아이브 뮤직비디오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오늘 수업 내용이랑 딱이야 딱이야 아주 애들의 흥미도 막 잘하고 막 이건 진짜 내가 봐도 너무 잘 골랐다 싶어서 했어. 근데 아이브 뮤비가 나오는 순간 막 애들이 막 흥분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해. 내가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이 뮤직비디오의 내용에서 과연 우리가 오늘 수업 내용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를 매칭을 시키는 건데 얘네들은 뭐가 이쁘고 안 예쁘고 뉴진스가 좋네, 뭐 아이브가 낫네. 동영상의 아주 치명적인 한계입니다. 동영상은요, 내포하고 있는 정보가 너무 다양해요. 다양한 자료를 주는 건 좋지만, 다양한 자극을 주는 것은 좋지만, 그게 동영상 안에서 다양해지면은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흐려져요. 그래서 동영상은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만약 이 시각적인 자료를 보여준다면 청각적인 자료, 뭐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들려주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시각 자료를 보여준다면은 학생들로 하여금 만져보는 것도 함께 자극을 하는 이런 다양한 자극을 동시에 자극하는 거는 매우 좋지만 동영상으로 많은 주의 산만을 유도할 필요는 없다. 정적 매체를 써라. 그리고 이 호기심과 이 질문을 잘 함으로써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또한 제가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랬을 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기서 지금 알람, 기상 알람, 소방 알람, 어디에 해당할 것 같아요? 부적 강화와 수요성 처벌, 뭘까요? 이런 질문들. 알람, 수요성 처벌 같기도 하고, 혹은 여러분, 내가 이 수업에서 시작하기 전에 노래 트는 이유는 뭘 것 같아요? 라는 거. 이런 것들이 애들로 하여금 흥미를 느끼고 궁금증을 유발하고 호기심을 느끼게 하는 질문의 대표적인 예다. 가급적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고 할 때에는 아이들의 어떤 삶과의 혹은 아이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질문들을 해주면 더 좋아요. 아이들과 동떨어진 뭐 얘들아 오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중요한 이슈인데 그게 지금 애들에게는 전혀 관련성이 없죠. 그거보다는 얘들아 어제 체육대회 준비한다고 옆반 2반이랑 3반이랑 패싸움한 거 알지? 이럴 때 애들이 훨씬 더 주의 집중이 확 되죠. 그러하다. 그래서 연관성을 나는 전에 배웠던 여러분의 행동주의 수업 내용과 연관시켰지만 여러분은 이런 선행 수업 내용과의 연관도 좋지만 애들의 일상적인 삶과 연관시켜서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구두로 설명하면서 단순한 도식이라든지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애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주의를 애들이 기울였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수업을 시작해도 돼요. 수업을 시작할 때 보통 애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곧 이 작업 기억의 이 용량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내포하는데요. 특히나 초등학생은 아직 작업 기억이 계속 발달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용량이 매우 작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성인보다 훨씬 더 작다라고 했을 때 이 학생들의 작업 기억 용량을 갉아먹는 그런 것들 우리도 버벅대게 하고 컴퓨터 버벅대게 하고 로딩 오래 걸리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정확히 묘사하는 이론이 바로 인지부하 이론. 인지부하는요, cognitive load, 말 그대로 인지적인 부담인데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신적 자원을 인지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지부하는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고 이야기돼요. 첫 번째, 내재 인지부하. 이 내재 인지부하는요, 그 과제 자체가 오늘 배우는 수업 내용 자체가 요구하는 정신적 에너지예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 뺄셈을 오늘 가르쳐야 돼. 그 악명 높은 분수도 어려운데 덧셈 뺄셈도 어려운데 그 와중에 통분도 해야 되고 최소 공배수 개념도 알아야 되는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 뺄셈이라니 어이쿠야. 그 자체는 어려워요. 복잡해요. 요구되는 프로세스가 많아요. 자체로 내재인지 뭐가 커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선생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이 눈에 봤을 때는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 뺄셈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통분이 오토매틱하게 이루어질 테니까. 그러면 통분만 시켜 놓으면은 위에는 그냥 덧셈을 하는 거니까 오히려 분수의 곱셈 나눗셈보다 더 쉬운데 애들한테는 그렇지 않다는 거를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재인지 부하를 잘못 인식하고 있을 때, 특히 애들의 눈높이에서의 내재인지 부하를 확인하지 못하고 본인의 눈높이에서 내재인지 부하를 생각해서 아, 이 정도면 애들이 다 하겠지, 10분 만에 끝내겠지 했는데 그게 한 40분 걸릴 때, 이럴 때 완전 수업 설계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내재 인지 부하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를 토대로 교수 활동을 계획할지를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는 외제인지부하입니다. 외제인지부하는요, 과제와 무관한 외적인 자극이 요구하는 정신적 에너지, 정신적 자원을 의미해요. 외제인지부하는 안 좋은 거예요. 이건 무조건 낮춰야 돼요. 과제랑 하등에 관련이 없어. 그럴 필요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 있는 인지부하예요. 대표적인 예로 이런 거예요. 수업 이 참관 실습을 가게 되면 참관을 가게 되면 실습 참관을 가게 되면은 여러분 중에서 아마 있을 거야.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학습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 애들도 좋아하니까 마인크래프트를 적용해서 내가 부피를 구하는 그 원리를 좀 애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마크를 하러 그거는 태블릿으로 안 되니까 그게 사양이 높아야 되니까 그래서 태블릿으로 안 되니까 컴퓨터실로 가자. 쉬는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애들 야 우리 컴퓨터실 갈 거야 얘들아 줄 서서 이동하자 하는데 뭐 몇 명은 뭐 화장실 가 있고 몇 명 옆방 가 있고 몇 명은 자취를 감췄고 막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어찌저찌 막 끌고 가려는 와중에 종이 치고 이미 수업 시간이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 컴퓨터실에 출발도 못하고 그렇게 막
해서 애들 겨우겨우 이렇게 데려가고 컴퓨터실에 갔는데 막 선생님 제 자리 어디 앉아요? 번호대로 앉아요? 저 여기 앉으면 안 돼요? 저 저기 앉으면 안 돼요? 선생님 제 컴퓨터 안 켜지는데요? 선생님 저는 컴퓨터 본체가 없는데요? 선생님 제 거에는 지금 모니터가 없는데요? 선생님 모니터가 깜빡거려요. 그렇게 5분이 흘러서 다들 어쨌든 컴퓨터에 앉아서 컴퓨터를 켰다. 자, 컴퓨터 키는데 5분 걸렸어. 자, 그랬는데 이제 마크가 없어. 어떤 애들 컴퓨터에 마크도 없고요. 선생님 저 마크 할 줄 모르는데 어떡해요? 마크도 할 줄 모르는 애들 막 그러면서 10분이 흐른다. 자, 이게 대표적으로 외제 인지부하가 높은 수업이에요. 실은 부피를 구하는 데 있어서 쌓기능으로 하면은 제일 효과적이에요. 그걸 뭐 구체적 조작물로 이렇게 쌓아봤더니 아 지금 3개가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3. 아래에는 또 4개가 있으니까 4. 너무 직관적이잖아. 근데 이거를 과제와 관련이 없는 마크를 하겠다고 하면서 불필요한 인지부하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외제 인지. 여러분이 수업 활동을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은 잠시 스탑하고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있어봐. 이게 진짜 애들이 이 과제와 관련되어서 뭔가 필요한 인지부할까? 이런 활동을 하는 때 필요한 이 에너지들이 과제와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것들은 아닐까?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인지부화는요, 좋은 인지부화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장기 기억에서 넘어온 활성화되어서 작업 기억대에 올려진 정보들과의 적극적인 이 융합과 통합을 자극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지부화예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관련 인지부화가 크면 클수록 이전 정보와 연계되어서 새로운 정보가 착착착 저장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져요. 그리고 훨씬 더 심층적으로 정보 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재인지 부화는 어쩔 수 없지만 정확히 파악할 것, 외재인지 부화는 없애는 것이 가장 이상적, 관련인지 부화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는 걸 머릿속에 콱 박아두고 과연 지금 내가 설계하려는 수업에서 내재인지 부화는 얘는 어느 정도고 외재인지 부화는 높은지 낮은지 관련인지 부화는 어떻게 촉진시킬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수업에서는요, 내재인지 부화가 기본적으로 큰 샷이에요. 인지주의는 새로운 개념도 많이 소개가 되고요. 특히 초기 정보 처리 모형, 최신 정보 처리 모형 이 2개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헷갈릴 여지가 되게 많고요. 특히나 이거를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적용하는 과정에도 또 필요한 개념들이 새롭게 소개가 돼요. 그러다 보니 이 자체가 굉장히 내재인지 부화가 높은 차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차시의 경우는 쪼개요. 일부러. 인지주의는 2차시에 걸쳐서 설명을 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외제인지부화는요, 내가 원래 이 수업을요, 조별 활동으로 계획을 했었어요. 조별 활동을 근데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하려면 여러분이 따로 만나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뭐 구글 닥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거를 하게끔 할까 하다가 이게 메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구글 닥스를 어떻게 쓰는지를 배우는 게 메인은 아니야. 목표가 아니야. 그것이 나의 이 인지주의와도 그렇게까지 관련된 내용도 아니고 과감히 뺐습니다. 과감히 빼고 여러분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고 과제의 완성도가 조금 떨어질지언정 여러분이 혼자서 한번 이 인지주의를 여러분의 초등학교 수업에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인지 혼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개별 과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작업 기억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돕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청킹, 별집이에요. 여러분 매직 넘버 7, 뭐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이 작업 기억은요. 아까 작업대, 공간적인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 작업대에 올라가 있는 정보가 7 플러스 마이너스 2, 즉 5개에서부터 9개까지가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그 각각의 개수가 5개에서 9개라는 거지. 그 각각의 덩어리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5개의 유의미한 정보 분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초등학생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을 테니까 한 5개 내외가 최대라고 보았을 때 이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묶어서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되게 엄청 불필요하게 깨알 같은 정보들이 막
하나하나씩의 정보로 카운트되어서 깨알같은 정보 5개만 외우는 것이 아닌 큰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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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덩어리를 처리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어요. 예시를 봅시다. 청킹은 기본적으로 개별적인 자료 조각들을 의미 있는 큰 단위로 묶어주는 건데 110, 100, 100, 100, 101 이거를 그냥 애들한테 외워라 하면은 110, 100까지는 외워요. 뭐 1까지도 외울 수도. 근데 그 뒤는 까먹어요. 반면 여러분이 이걸 110, 100, 1000, 100, 101로 유의미한 단위로 묶어서 알려줬어요. 110, 100, 1000, 100, 101 이러면 훨씬 더 수월하게 처리가 되고 입력도 되고 저장도 되더라. 이게 바로 청킹. 그래서 여러분은 이 관련 인지부화와 이 결집을 함께 좀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수업에서는요, 관련 인지부화는 행동주의와의 비교 대조를 통해서 이 관련 지식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선택했고요. 결집을 위해서는 도식화를 썼어요. 도식은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함축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내용들을 다 줄글로 적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 읽기도 되게 불편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내용들이 맥락 없이 그냥 나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정보 묶음에 하나가 다 굉장히 고부담스러운 자료 조각들로 입력이 작업 기억대에 올라가겠죠. 대신 내가 이렇게 도식을 통해서 자 입력, 감각기억, 작업기억, 그리고 장기기억 그 사이사이 과정은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하고 활성화되고 근데 얘네들끼리 상호작용 이 도식이 딱 머릿속에 와 있는 순간 그 하나가 그냥 큰 하나의 덩어리 그럼 나머지 4개 정도를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도식화를 통해서도 내용을 결집시킬 수 있다는 점. 작업 기억 때까지 올렸어. 그래서 오늘의 핵심 내용들은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혹은 애들이 이렇게 내용을 들었어. 교사로부터. 그 다음에 얘네들을 장기 기억화하기 위해서 정교화하고 조직화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훨씬 더 학습의 효과가 증폭되겠죠. 이를 선생님이 도와준다면 더 좋겠죠. 정교화는요, 기존 지식에 새로운 정보를 연결시킴으로써 의미를 확장하거나 부가하는 것을 의미해요. 아까 우리 인코딩은 압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제라고 얘기했잖아요. 반면에 여기 정교화의 경우는요, 각 명제에 대해서 혹은 각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깨알같이 다양한 예시들이 달리면 달릴수록 오히려 더 스키마가 단단해지고 풍성해지고 훨씬 더 심층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단순히 요약된 형태 외에도 여러분이 다양한 예시 자료를 제공해주고 그러한 예시 자료를 생각해 보게끔 하는 기회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그러면서 이 단순한 명제지만 단순한 사실이지만 그에 해당하는 이 가지들이 풍성하게 형성된 스키마를 저장시킬 수 있게끔 돕는 활동들을 하는 것이 아이들의 학습을 돕는 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반면 조직화는요. 지식 간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연결망을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지식에 대해서 가지를 쳐나가는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는 정교화 과정보다는요. 이 연결, 이 커넥션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지식과 지금 지식 간의 이 두 개가 서로 긍정적인 관련성, 서로 지지하는 관련성인가, 보완하는 관련성인가, 아니면은 서로 대조되는가에 대한 나름의 정리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교화는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예시를 많이 찾으면서 다양한 이 가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조직화는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는요, 정교화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정보 처리 모형을 적용한 다양한 예시들을 최대한 많이 이야기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 인지주의 수업을 예시로 두는 것도 있지만 내가 실습 참관을 갔을 때 다양한 학생들이 보여주는 이 시행착오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예시로 들음으로써 인지주의 모형, 인지주의의 수업 내용을 훨씬 더 잘 풍성하게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조직화도 되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즉 표를 정리해서 뭐 사회적 구성주의와 개인적 구성주의를 대조하기도 하고 인지주의와 행동주의를 그 표와 도식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비교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이 지식들 간의 관련성을 계속적으로 비교하고 대조하고 정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 과정을 위해서 표와 그림을, 그래프를 활용하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활성화 연습을 도와줘야 돼요. 많은 선생님들이 노련한 선생님들께서도 이 학습을 촉진시키는 것까지는 하세요. 문제는 활성화 연습을 안 시켜요. 이거는 생각보다 커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인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장기 기억과 학습은 죄가 없어요. 활성화도 못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망각의 존재가 된 것은 그만큼 활성화 훈련이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로 강조되는 것은 바로 인출 연습. 배웠던 내용을 계속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혹은 새로운 내용을 배울 때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계속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언급하면서 떠올리게끔 스스로 학생들 스스로 떠올리게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관련 정보가 나왔을 때 그 정보들이 어디에 있는지 빨리빨리 캐치해서 정보를 활성화시키고 찾아오는데 인출시키는데 어려움이 없다. 두 번째는 분산학습. 왜 여러분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잖아요.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여러분의 대다수의 이 시험 공부 접근 방법은 이럴 거예요. 자, 오늘 월요일, 교육사회 뿌신다. 교육사회만 막 열심히 막 공부해. 열심히 한 나 칭찬해. 오늘 이걸로 교육사회 뿌셨다. 자, 이튿날 나는 이제 오늘은 좋았어. 교육행정 뿌신다. 수고한 나 칭찬해. 교육행정도 뿌셨다. 다음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일지라도 이거를 하루에 몰아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것보다는 쪼개서 매일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바로 분산학습.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 거 하니?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연습. 오늘 배운 내용 내일 다시 공부하려면 다른 내용으로 공부를 하려면 어제 했던 것도 복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출 연습이 되고요. 여러분이 하루 동안 이렇게 수면도 취하고 하루 동안 이렇게 휴지기를 가지면서 여러분의 뇌에서는 이 시냅스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 있는 정보들이 처리되고 저장되어서 견고해질 시간적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상은 한꺼번에 지금 올려주기는 하지만 지금 앞에 최신 정보 처리 모형까지 하고는 여러분이 좀 휴지기를 갖고 좀 쉰 다음에 이 인지주의 수업 적용을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나누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차학습. 이 교차학습은요, 특히나 좀 애들이 헷갈려하는 개념들의 경우 식을 통째로 막 쭉 집중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개념을 하지만 많이 헷갈리는 개념을 소개하기보다 이 두 개를 같이 교차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가 혼합식의 계산 같은 거 있잖아요. 혼합식의 계산 같은 거는요. 이게 괄호 안에 있는지 괄호 밖에 있는지 그리고 곱셈이 있는지 덧셈 뺄셈이 있는지에 따라서 룰이 계속 바뀌죠. 근데 맨 처음에 대부분 하는 방법이 혼합식의 계산을 할 때 일단은 덧셈과 뺄셈으로만 구성된 혼합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곱셈과 나눗셈으로만 된 그 혼합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덧셈과 곱셈과 나눗셈과 뺄셈이 다 들어간 혼합식을 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애들이 완전 멘붕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는 덧셈 그러니까 뭐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해서 차근차근 하면 되는 거고 곱셈과 나눗셈은 그냥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건데 이게 갑자기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룰이 막 헷갈려지면서 아니 곱셈 지금 앞에 괄호 앞에 5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곱셈이니까 이걸 괄호를 풀고 그 다음에는 뭘 어떻게 대혼란 이런 예시에서는 같이 가르쳐 주는 게 동시에 혼합식의 덧셈과 곱셈 나눗셈을 동시에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더 헷갈리지 않게 초반에는 더 헷갈리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내재 인지 부하가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하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대비가 되면서 아 이럴 때는 괄호 안부터 이럴 때는 괄호 밖에 있는 곱하기 먼저 라는 명확한 규칙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을 도모할 수 있다.
우리 수업에 적용을 하자면은요, 저는 인출 연습을 위해서 항상 수업 전에 여러분한테 옆에 있는 친구와 이야기를 해보게 했죠. 이게 일종의 인출 연습입니다. 인출 연습의 대표적인 예시는 시험이에요, 실은. 그래서 인지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시험, 시험 봐라, 시험. 시험 보는 게 가장 확실한 이 기억 인출의 방법이다라고 하지만 워낙 시험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그래서 시험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뭐 선생님이 오늘 너희를 위해서 퀴즈를 한번 내볼까 하면서 되게 재미있는 질문 혹은 아이들끼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옆자리 친구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게끔 하면서 인출 연습을 좀 시켜주라. 분산학습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수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차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했다시피 정보 처리 모형까지는 듣고 좀 쉬었다가 하루 정도 묵혔다가 이 적용 수업을 듣기를 추천해요. 교차학습, 최신 정보 처리 모형과 초기 정보 처리 모형을 대비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줬죠. 이게 처음 되게 인지부하가 커요. 내재 인지부하가. 왜냐하면은 초기 정보 처리 모형에 있던 개념들이 아직 채 와닿기도 전에 또 새로운 개념인 뭐 작업 기억이라든지 암묵적 기억이라든지 지각이라든지 이런 예시들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이것이 반복적으로 노출이 될 경우에는 훨씬 더 초기 정보 처리 모형과 최신 정보 처리 모형의 비교가 개조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개념적 이해도 훨씬 향상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은 가르치기, 설명하기. 여러분이 이거를 아이들에게 배운 내용을 다른 친구에게, 옆 친구에게 가르쳐 보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후배들에게 가르쳐 줄 거니까 한번 그럴 거라고 생각해 보고서는 설명해 보자 라는 식으로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자신의 언어로 가르친다, 설명하게 한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오늘 정보 처리 모형을 이 인지주의 수업에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다양한 개념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